오늘 모임의 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림원에서 수상자가 있으면 이 수상 이유를 이렇게 밝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전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고 또 전문 이렇게 수상 이유를 밝히고 나서 며칠 후에 수상을 하고 나면은 이 수상 작가가 거기에 대한 답례에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데 그것도 못 찾았어요.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가지고 부분 나온 게 있는데 이 부분 나와 있는 거 아니 에르노가 왜 노벨상을 탔는가, 그리고 한림원에서는 왜 아니 에르노에게 노벨상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그 작가의 글의 구성과 문체를 통해서 아니 에르노의 몇 개의 작품을 예를 들면서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노벨 문학상을 준 그 이유를 처음에 읽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래서 한림원에서 이 아니 에르노에게 노벨 문학상을 줬구나, 이런 것을 긍정할 수 있는 모임으로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진 밑에요. 스웨덴 한림원은 아니 에르노가 사적인 기억의 근원과 소외, 집단적 억압을 용기와 임상적 예리함을 통해 탐구한 작가다. 그는 작품을 통해 젠더, 언어, 계급적 측면에서 첨예한 불균형으로 점철된 삶을 다각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찰하며 길고도 고된 과정을 통해 작품 세계를 개척해왔다고 평가했다. 위원장의 한 말입니다. 다음은요. 에르노의 작품은 비타협적이며 평이한 언어로 깨끗하게 조탁됐다. 또 에르노가 굉장한 용기와 꿈이 없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당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부끄러움과 굴욕, 질투, 무력함 등을 묘사하여 계급적 경험에서 오는 고통을 드러낼 때 그는 무언가 훌륭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성취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분석에 들어가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긍정할 수 있나 긍정할 수 없는가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에르노의 대담집 2권을 보고, 2권은 뭐냐면 칼 같은 글쓰기와 진정한 장소라는 대담집 2권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5권의 글쓰기, 이 아니 에르노는 자기 스스로가 작품이라든가 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이유도 이제 천천히 이야기하겠는데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것을 자는 글쓰기, 책쓰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이유는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대단지 2권과 5권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작가의 글쓰기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가를 읽기 위해서는 저자가 쓴 책의 내용뿐 아니라 그 형식, 즉 작가의 철학이 담긴 글쓰기 기법을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문학을 들어갈 때, 이 작가가 왜 이런 상을 탔지? 아니면 이 작가가 유명하지? 할 때 되게 그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보다는 주로 이렇게 전문가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눈이 밝은 독자들이 볼 때는 되게 그 내용을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니 에르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글쓰기를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르트르가 했던 말인데요. 소설 기법은 작가의 형상학에 연결된다고 생각한 사르트르에게 비평가의 역할은 소설의 기법 안에 숨겨진 형상학을 찾아내는 일이다. 1장입니다. 이건 사르트르가 까미의 이방인을 분석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소설의 기법, 작가라는 것은 그 소설의 기법을 어떻게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가가 그 사람의 철학적인 견해, 즉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이 이 문학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란 쿤타라가 한 말입니다. 나는 강조한다. 어떤 현상을 깊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미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미라고 하는 것은 문학으로 봤을 때는 글의 구성과 문체입니다. 글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문체가 어떤 문체를 사용했는가, 이것을 이런 것을
밀란 쿤테라가 말하고 있지 않나 얘기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보다 둔감한 사람은 없다. 돌이켜보라. 감정이 넘쳐나는 문체 뒤에 숨어있는 심장의 메마름. 약간 이렇게 형용무슨 같은 말이 써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넘쳐나는데 심장이 메말라 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밀란 쿤테라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글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실으려고 하고 넣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문학적 평가를 별로 주지 않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창과에 가면은 저는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문창과에 가면 교수님들이 그 글쓰기 재주도 있는 젊은이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 하는 게 그거랍니다. 절대 쓰지 말아야 될 용어. 감정이 풍부하게 담는 거. 형용사가 풍부한 거, 부사가 풍부한 거. 이런 걸 다 쓰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해를 써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자기만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를 누구나 다 담고 있는 그 시대의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를 창조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문학가는 원래 그걸 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고. 이해했을 때는. 이게 밀란 쿤테라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아니에로는 어떠한 구성과 어떤 문체로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전달했길래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아니에로노의 글 구성과 문체. 제가 이제 참고도서로 사용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책들입니다. 진정한 장소, 칼 같은 글쓰기는 대담집이고요. 빈 옷장은 첫 작품입니다. 20대에 쓴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글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고 이제 뭉퉁거려 있지만 이 뭉퉁거리 속에서 이 후대의 그 작품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또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자 자리인데요. 남자 자리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쓴 글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여기에서 처음 자기가 자기만의 독특한 글체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순한 열정. 단순한 열정은 책이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유명한 상도 탔대요. 또 장군데 이것은 어떠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92년도에 쓴 거니까 40년생이니까 50몇 살 때 지금은 걔 누군지 거의 밝혀진 것 같아요. 그때 소련이겠죠. 그때 러시아인가 그 시대가 소련인가 92년도면 아니겠어요. 그때 이미 소련 붕괴됐죠. 그죠? 그럼 그때의 외교관과의 38살 된 외교관과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은 이제 이 아니에로네가 계급적으로 노동자 계층이면서도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하지만 이런 계층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만 하는 이런 계층인데 그런데 아니에로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그 교육률이 굉장히 강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학교를 다닙니다. 그럼 자기가 계급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계급적으로 상승했을 때 자기 예전 계급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문화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 한편은 그걸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제 여기서 어머니가 마지막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유학원에 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작은 메모를 하고 쓴 글입니다. 근데 이 아니에로는 자기의 개인적인 글을 솔직하게 쓴 걸로 유명한데요. 되게 바로바로 쓰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했습니다. 20년 후, 아니면 30년 후, 이렇게. 이제 그 이유도 이제 자기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즉각적으로 자기 감정을 노출해서 쓰는 것과 그걸 재구성해서 쓰는 것의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로의 글쓰기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속죄의 글쓰기, 또는 종을 위한 복수의 글쓰기, 평이한 글쓰기, 또는 칼 같은 글쓰기라고 평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속죄의 글쓰기는 여기서 제가 남자 자리나 부끄러움에서 이제 좀 예를 들겠는데요. 속죄 글쓰기는 그겁니다. 뭐냐면 자기는 자기 계급에서 일명 계급적 전환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계급적 전환을 일으킨 사람인데 가끔 보다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내가 옛날에 엄마 아빠의 행동을 그저 따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때로는 미워했던 좋아했던 간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아니에로는
그 사회의 계급적인 형태, 즉 어떤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계층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를 분석하면서 쓰는 겁니다. 대개가. 되게 그런 건데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옛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이 행동을 왜 했지? 그 계급적 출상 때문에 했구나. 엄마 아빠가 있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평생 속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어떤 계급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속죄의 글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니에로의 글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은유도 없어요. 상징의 어떤 기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썼던 용어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용어로. 그 다음에 종을 위한 복수의 글쓰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종은 아까 말씀한 계급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복수의 계급을 쓰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도 읽었는데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종의 특성으로 본 것 같습니다. 단순한 열정에서 그게 많이 느끼고 마지막 어머니를 보냈던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해서 그게 느끼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여성적 글쓰기인데 이도 참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가 페미니즘 글쓰기라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독특한데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사랑에 대한 솔직한 감성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일반적인 독자라고 평하는 남성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성의 시각으로 주로 바라보거든요. 야, 왜 글을 이렇게 썼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걸 노리는 글쓰기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학적 글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것을 종을 위한 목소리는 그래서 계급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두 개로 한번 저는 이렇게 구해서 봤고요. 아니에로는 자기 글을 크게 두 개의 특성으로 봅니다. 사회학적 글쓰기를 다 벗어나지 않는데 하나는 외면적 글쓰기, 하나는 내면적 글쓰기라고 표현합니다. 외면적 글쓰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남자와 자리와 부끄러움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자기가 자기 글을 쓰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어떤 환경의 것을 자기 분석하는 걸 다시 또 글 안에 또 씁니다. 그리고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글을 쓰면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쓰면 내가 추구하는 글이 아닌데 하면서 그걸 반성하는 걸 또 써요. 그 안에다가. 마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소설을 쓰는 거야. 아니면 사회학적인 어떤 분석을 하는 걸 쓰는 거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느끼는 글입니다. 이것을 외면적 글쓰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내면적 글쓰기는 예를 들면 자기 사랑에 대한 감성의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내면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재구성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둘 다 외면적 글쓰기든 내면적 글쓰기든 사회가 만들어진 자기 무의식의 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행동한 거 보니까 내가 엄마가 했던 미운 행동, 아빠가 했던 미운 행동, 아니면 좋은 행동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습성의 전달이 아니고 어떤 엄마, 아빠가 어느 시대에 어느 계층에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렸을 때 그 계층의 습성을 받아들인 겁니다. 인간의 습성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계층의 습성을. 이걸 다시 또 분석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열정이나 즉 내면적 글쓰기나 외면적 글쓰기는 다 존재해요. 사랑의 이야기를 했든 아니면 엄마 이야기를 했든 아니면 그 아까 아버지의 죽음과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했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시간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런 글의 어떤 자기만의 유형의 글을 탐구하는 방식과 이걸 성공한 것을 한림원에서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이 독특한 어떤 자기만의 개발의 글쓰기를. 그럼 이제 진정한 장소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장소는 대담집입니다. 대담집인데 여기 이제 아니 에로나가 자기의 글쓰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글을 쓰는 것이 세상의 개판이라고 느꼈거든요. 아니 에로나의 글은 정치적인 글이 아닙니다. 보면은 전혀 정치성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정치적인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글이 정치적인 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감정을, 여성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할 때 포르노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표현할 때 이것을 보는 시각, 남성의 시각으로 그 비판적인 시각을 볼 때는 이걸 글 쓰고 있는 아니 에르노와 그걸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남성의 사회적 시각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정치적인 책이죠.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일방적인 시각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글이니까요. 봐라. 이걸 보고 있는 너희들의 시각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성된 시각으로 너희는 보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걸 정치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에로는 자기 스스로를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로의 글은 어떤 비판적인 글이라든가 사회를 분석하고 정치적으로 자기 글을 쓰는 글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감정이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보여주고, 아버지의 자리에서는 계급적 상승을 한 딸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그 부끄러움, 동시적 부끄러움, 아버지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고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편은 이런 정치적 글쓰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은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처를 파고 넓혀서 저 밖으로 꺼내는 거죠. 이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글이 자기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상처를 파고 넓혀서 저 밖으로 자기 상처를 꺼내서 보여주는 글. 이런 것이 아니 에르노의 글입니다.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보면요. 글에서 소설이 아니고 정신분석학 보면은 자기의 내면에서 숨기고 싶은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간한 용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아니에르노는 정신분석학적이라든가 상징적이라든가 이런 글자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화려한 글도 현학적인 글도 안 좋아하고, 그 아니에르노 글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자기 계급적 한계 속에서 나타났던 문화 속에서 어머니, 아빠, 나가 엮었던 그런 것을 정말 보여주기 싫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글이죠. 이게 어릴 때 다 그런 경험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의 어떤 때론 누추한 모습을 보고 살짝 피했던 경험 있잖아요. 그런 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자리의 형식, 이 글쓰기 형식이죠. 자만의 형식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처음 비노장에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폭력성 이런 것이 글쓰기에 있었다는 거죠. 비노장에는. 저는 글쓰기란 해석 없이 사실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비노장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에서는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비노장에서는 어떻게 썼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는가를 비노장의 것을 살짝 좀 인용해 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매 시간 가이다리를 하고 공중자전거를 타거나 벽에 발을 올려 재촉한다. 곧바로 배 아래 어딘가 이상한 열기가 꽃처럼 퍼진다. 썩은 보라색 꽃. 아프진 않다. 통증이 오기 직전이다. 골반이 부딪혀 부서지는 느낌이 사방에서 몰려오다가 허벅지 쪽에 사라진다. 그 쾌락에 가깝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빈도장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소설이나 문학의 어떤 그 형식과 비슷합니다. 아니에르노는 소설이나 작품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니에르노의 혼자의 노력은 아니에요. 일명 이제 서구에서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됐을 때 되게 이제 작가가 있으면은 내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는 글 속에 화자를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화자를 등장시켜서 화자가 말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경험을 서술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거대한 저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글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 근데 그 중에 쌓였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 아니에르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쓴 거겠죠. 그 중에 저는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아시죠? 그것도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 특성이 그래도 아주 진하게 나타난 작품은 아니에요. 그 전 작품, 말론직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한 장 읽기가 이게 뭔 소설이야 할 정도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베케트가 그 소설을 쓰다가 자기 3부작, 말론직도 3부작을 쓰다가 좀 쉬고 싶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쉬면서 쓴 책이 고도를 기다리며. 그러니 이런 노력들이 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카페의 상점 위에서 마치 호텔에 있는 것처럼 잠이 든다. 부모님은 내가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무시한다는 것도. 그들은 친절하다. 어머니는 굉장히 어머니는 굉장히 처음에 노동일을 하다가 나중에 자그마한 상점을 처음에 노동일을 하다가 나중에 자그마한 상점을 카페도 열고 상점을 열고 이 동네 사람들 카페도 열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옹우에서 안 돼 이런 것을 보고 자라기도 하고 그 옆에 옹우에서 안 돼 이런 방에서 살고 자라기도 하고 그 옆에 작은 방이 있어 방에서 그렇게 살지만 어떤 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지만 사립학교가 사립학교에 운동장이 2개 돼요. 하나는 뭐냐면 기숙하는 애들이 사용하는 운동장, 자기들이 사용하는 운동장이에요. 기숙하는 애들은 어떠냐면요, 거대한 상인 자본가들이라든가 귀족들 이런 사람 자제들이 오는 것이고, 이쪽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기필코 가르치겠다 하는 내가 굶어 죽어도 이런 부모들이 보내는 곳이고, 이런 보내는 곳인데, 아니에르는 근데 거기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대요. 그 스스로 자기는 그것을 계급 상승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년 어릴 때부터 싸워왔다. 계급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 에르노가 서서히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문화를 접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습득 문화. 예를 들면 그렇게도 접하는데, 자기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걸 이해를 못했대요. 왜냐면 어릴 때 이 엄마는 책도 많이 읽으면서 딸에게 책도 많이 주지만 실제 그 문화적인 어떤 토대가 그 책을 읽는 것을 더 압도했었거든요. 아니에르노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의 일기가 20여 세까지는 남아있지 않대 다 썼는데 엄마가 다 수거해서 검사한대요. 검사하고 다 태워버린대요. 그리고 몇 세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걸 통제를 한대요. 뒤에 나오겠지만 딱 몇 세 나이가 되면은 네가 여사 속옷을 입을 나이다. 그때만 입게 만들었대. 그래서 통제가 굉장히 강하고, 또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어떤 가지고 있는 도덕적 관념 이걸 지배하게 만들고, 아니에르노는 끝없이 그걸 벗어나려고 했었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러는데, 그런데 아니에르노는 아까 말했지만 새로운 계급의 새로운 문화를 익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그 전에 자기의 토대가 되었던, 그리고 함께 살아갔고 사랑했던 부모님들의 문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는 강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시작적으로 나옵니다. 무시한다는 것도 눈치를 못챘어요. 서서히. 그들은 나에게 계속 친절만 한 거죠. 그 다음에 남자의 자리를 이제 비노장 인용이고, 남자 자리와 비노장을 비교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남자 자리는 이제 비노장에서 의 문체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글체를 이제 형성할 때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딱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60대에 돌아가셔요. 근데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합격을 합니다. 계급의 상승을 안착시키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때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셔요. 그때 자기가 의문을 갖습니다. 나는 계급적으로 이제 상승이 됐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는데 내가 계급적으로 상승하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나는 그걸 또 부끄럽게 보고 또 한편 내 자신을 부끄럽게 봤을 때, 나는 아버지를 갖다가 위해서 글을 써야겠다.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바로 가지고 30년 후에 썼나? 그러니까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자기 글을 구성하면서 쓰는 거니까요. 그럼 비노장과 남자 자리를 글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글을 쓰며 하류라 여겨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소외를 고발하는 일 사이에서 좁다란 길을 본다. 이 자기 글이 그겁니다. 뭐냐면요, 그 말입니다. 하류, 즉 계급적으로 하류였던 여겨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싶어요, 자기가. 근데 그에 따른 소외를 또 고발도 하고 싶어요. 그 계급적인 소외, 이걸 또 고발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글 속에서 남자 자리를 쓰면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계급이 속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지만 그걸 부끄러움을 느꼈던 아버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어머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그랬을 때도 자기 글을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그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할 것을 막 이야기해요. 그 다음,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의 것이었고, 심지어 행복하기도 했으며, 우리가 살던 환경의 수치스러운 장벽들, 우리 집은 잘 살지 못했다는 인식, 이기도 했으니까. 행복이자 동시에 소외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이 모순 사이에서 흔들리는 느낌이다. 그때가 행복했거든요, 가장. 근데 또 자기가 소외됐던 걸 또 알지 않습니까? 이 모순 사이에서 그들 명예회복시켜야 되고 하지만 소외됐던 것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끝없이 글감을 난 찾아야겠다 하는 것을 또 이 책에다 써요. 전통적인 소설로 방식은 다르죠. 그 다음에 글쓰기. 만약 누군가가 저를 최후창으로 본다면 그래도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느끼는 곳은 역시 거기니까. 저만의 진정한 장소이죠. 저만의 진정한 장소는 이걸 찾으려고 하는 글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진정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 대담집의 내용이 이제 칼 같은 글쓰기인데요. 이 대담집에 대한 칼 같은 글쓰기가 좀 더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글체에 대해서. 왜 잘 나와 있냐면 대담의 방식이 메일을 보내면은 거기서 아니에로가 보고 자기가 상당한 시간의 기간 동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칼 같은 글쓰기가 좀 아니에론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저는 칼 같은 글쓰기를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글쓰기가 첫 출발점이자 어떤 방향성을 잡은 남자 자리를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외면적 글쓰기. 근데 또 다른 걸로 내면적 글쓰기에는 단순한 열정. 세 권을 한번 저는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칼 같은 글쓰기를 쓰면서, 칼 같은 글쓰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글을 구성했냐면, 칼 같은 글쓰기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쓰고,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갖다 이렇게 예를 좀 들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정확하다고 느낀 글쓰기는 표출되는 감정도, 교양 있는 독자와의 어떤 묻게도 없이 오직 거리두기를 통해 객관화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내가 부모님에게 중요한 소식들을 전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글쓰기죠. 어릴 때 컵을 깼어요. 컵을 깼는데 예를 들면 자기 남편은 컵을 깨면은 하나의 19절을 이용합니다. 여기는 그러지 않죠. 여기 나오겠죠. 여기 나오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나는 내가 과거에 내가 부모님에게 중요한 소식들을 전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글쓰기로 나는 글을 쓰려고 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작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세요. 작가라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왜냐하면 닫힌 단어이기 때문이다. 이 기존의 어떤 작품과 작가의 것을 자기가 인용해서 쓰면은 자기의 속죄의 글쓰기, 종을 위한 글쓰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지만 부끄러움을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닫힌 언어이고, 그래서 나는 글쓰기, 책쓰기 같은 단어를 선호합니다. 진행 중인 활동을 환기시키기 때문이죠. 그 다음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먼저 발표된 세 권의 책은 소설이라는 꼬리표를 다뤘답니다. 빈장롱, 그들이 말하는 것,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얼어붙은 여자.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자리와 함께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건 자전적 이야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고, 비록장 같은 경우는 화자가 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뒤에는 이제 화자를 갖다가 자기로 명확히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전적 이야기가 됩니다. 자전적 이야기는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자전적 이야기는 다릅니다. 여기도. 아니, 예를 때는. 예를 들면, 아버지의 자리, 어떤 여자, 부끄러움, 이것이 뒤에 사건, 이게 자전적인 건데요. 사회적, 자연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편성을 띠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냐면요, 자전적 소설의 대표적인 단순한 열정,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의 사랑을 했다고 하는, 이 좀 말이 어떻게 받아냈다 다른데요. 어느 누군가의 사랑을 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착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휩싸였는가가 아니라 그런 휩싸인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도 이 아니에르노는 어떤 아까 말한 넓은 의미의 정치성, 그 보편성을, 계급적 보편성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머니의 치매에서 걸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돌볼 때 어머니의 쓰는 글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그건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문단입니다. 위험한 어떤 것을 쓰고 싶은 욕망의 다른 이유가
생각나는군요. 이것들은 내가 내 출신 사회계층을 배반하고 있다는 감정에 깊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어 방법으로 글을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어 글쓰기인 거죠. 속죄어 다른 방법은 글쓰기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들을 전복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세계상에 대한 지배적인 감정을 전복시키는데 아니에로는 그걸 직접적인 타격으로 해서 언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글이 어떤 형성되는 그래서 남자 자리를 갖다가 이 칼같은 글쓰기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자리는 보면은 1982년도에서 1983년도 11월에서 6월까지 글을 쓴 글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그 훨씬 이전이죠. 이 글의 처음과 제가 남자 자리는 이런 형태로 쓰였고 이걸 말하려고 해. 부끄러움이 이거야. 단순한 열정은 이거야. 이것만 전해줄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직접 읽으면서 느껴보시도록 해보십시오. 어느 고등학교에서 중등교원 자격 실기 시험을 쳤다. 첫 시작입니다. 예. 아니에르노가 이제 아니에르노는 자기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건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자기가 이제 중등교원 자격 시험을 치러 갔는 데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여성이 오만하게 거침없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다른 1시간만 제대로 넘기면 평생 그야처럼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 아니에르는 이제 어머니의 소망과 아버지의 소망, 헌신 속에서 자기 계급적 상승을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쓰는 겁니다. 이걸 좀 보면은요. 학생들은 굉장히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관들이 이 사람을 중등교원 선생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실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당신은 학생들을 지루하게 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떨어졌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뭐라고 하냐면 와서 부인 축하드립니다.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에르가 느낀 감정을 쓰는 겁니다. 나는 분노와 일종의 수치심을 느끼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의식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왜? 그들은 그렇게 나를 갖다가 하나는 무한을 주면서 또한 합격을 이야기했었고 나는 왜 그것을 그렇게 그 문화 속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이거 익숙하지 못한 나를 갖다가 의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정확히 2달 후에 돌아가셨다. 그는 67세였다. 나는 자주 헷갈리곤 한다. 리옹 고등학교의 장면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4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숨막히는 6월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 어느 일요일 이런 오후였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의식적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글을 쭉 쓰는 것이 남자의 자리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아까 말 어머니와 똑같은데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인식을 갖다가 그들의 언어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걸 끝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좀 뒷부분인데요. 일요일 돌아가는 기차에서 아이가 얌전히 있도록 놀아주려 했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20대 초반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땄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와 한참 후에 됐다는 걸 우리가 시간적 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차에서 아이가 얌전히 있도록 놀아주려 했었다. 1등석에 탄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놀아주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아니에르노도 그 문화에 이제 흡수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느끼냐면은 불현듯 나는 이제 정말 부르주아구나는 생각과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했다. 이제 자기는 그 문화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나중에 첫 발령을 기다리며 여름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찾아왔다. 이제 이걸 설명해야죠. 자기가 아버지가 봤던 것. 이것이 일명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 안에서 아까 말했지만 사회학적인 거, 자기가 자기 글을 바라보는 거, 그 자기 글을 다시 분석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알면서 읽으면 아버지와 그 인생에 대해 그리고 사춘기 시절 그와 나 사이에서 찾아온 이 거리에 대해 말하고 쓰고 싶었다. 나는 곧바로 그가 주인공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중간쯤에 이르자 거부감이 찾아왔다.
왜 거부감이 찾아왔을까요? 이런 글체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계급과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느꼈던 그 자신이 그 감성을 드러낼 수 없겠구나. 새로운 글체를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끝없이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최근에서야 나는 소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질적 필요에 굴복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글체가 필요했다는 거죠. 시처럼 쓴 추억도 환희에 찬 조롱도 없을 것이다. 단조로운 글이 자연스럽게 내게 온다. 내가 부모님께 중요한 소식을 말하기 위해 썼던 글과 같은 글이. 이 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어쩌면 그 가장 커다란 자부심, 이건 거의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쭉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자기 글체를 완성해 나가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석과 자기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것들, 그 간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가장 커다란 자부심, 아니 심지어 그 존재의 이유는 자신을 멸시하는 세상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언제나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나보다 높은 계층, 계급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높은 계급, 계층에 가면은 그 자식은 다시 아버지를 바라볼 때 부끄러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는 내내,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인데요. 글을 쓰는 내내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준 글을 첨삭했고 논술의 모델이 될 만한 텍스트를 제시했다. 이제 자기 글을 쓰면서 자기 이제 교수의 위치에 있으니까 학생들의 글 쓴 것을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이건 야 이런 글은 이렇게 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감정이 뭐냐면 이 사상의 유인은 사치가 내게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 비현실적인 느낌, 울고 싶은 감정이다. 이렇게 자기의 글쓰기를 지키지 않고 애들이랑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야, 이것은 이렇게 고쳐. 이렇게 모델을 쓸 때. 이럴 때 자기의 감정을 쓰면서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끝납니다. 이게 남자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 부끄러움도 비슷합니다. 부끄러움 비슷한데 어떤 하나의 사건을 이제 자기가 평생 잊지 못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했대요. 아버지하고 손잡고 놀러 다니고 도서관도 가고 자전거로 타고 다니고 초등학교 그 사립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가 이렇게 태워주고 데리고 했었대요. 굉장히 자상한 분이죠. 어머니는 강인했다고 합니다. 강인해서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고 엄마 아빠의 직장도 이렇게 하자, 사업도 이렇게 하자 정하기도 하고 아니에로는 자기는 자기의 페미니즘을 어떻게 구성되냐면 엄마와 보부아르에게서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한테 영향을 준 것이 굉장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나의 일기장을 찾기 위해서 요강 밑에까지 뒤질 사람이다. 그게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뭐 살인사건을 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어떤 남성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어디까지 그러냐. 나도 한번 화나면 화난다. 이런 걸 보여준 거겠죠. 그런데 어머니를 때리고 끌고 가고 낫을 들고 이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그게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일상적인 가정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봤는데 안예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겁니다. 앞에 남자 자리처럼 아버지의 죽음과 자기의 중등교사 자격증을 받을 때 그 낯선 경험처럼 여기에도 그런 경험이 같이 쓰여지면서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너 네 일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재수 옴버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니에로의 글체라든가 글쓰기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걸 해석한다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 계층에서 벌어지는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그 문화적 영향이 나를 평생을 지배하겠구나. 이것이 재수 옴버튼입니다. 한 번에 지나가서 재수 없어 오늘 이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평생 나를 지배할 것인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재수 옴버튼네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마치 이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자 이제 끝났다. 자전거 타고 나가자 하면서 산책을 갑니다. 아니면 이것이 끝없이 남아있는 거죠. 날짜를 명확히 1952년 6월 15일도 기억합니다. 1952년이면 4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13살 정도 된 거죠. 13살 됐고 이 글을 쓴 게 90년도입니다. 엄청난 기간이 있는 거죠. 이 자료를 다 모아놨는가 봐요. 끝없이 이게 매월 하면서 자료를 모아놨는가 봐요. 안예인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1952년 6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광고부서에 가서 신문도 찾아봅니다. 이때 이런 사건이 또 있을까? 다른 사람께도. 보통의 인식의 어떤 매체가 신문 아니니까 그 속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로네에게 6월 15일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강한 바라보는 어떤 삶을 바라보는 그 사건으로 작용한 거죠. 인생의 시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 나이로 구분된다. 자기 계층의 문화는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계층의 문화라고 다르겠습니까? 정해진 게 있겠죠. 근데 그 차이가 있겠죠. 정해진 것에. 영세를 받는 나이, 성육시계를 선물받는 나이, 여자아이는 처음부터 파마마이를 할 나이 쭉 정해진 겁니다. 이쯤 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완성된다.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개마저도 왜 우리 동네는 이름이 똑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교육받은 이야기를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걸 좀 이렇게 멋진 말로 하면은 주체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카톨릭 사립학교는 종교와 지식이라는 두 가지 절대 명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녀는 재구성되게 됩니다. 자기의 사유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머니나 아버지는 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행동하는 걸 학교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니? 학교에서 사람들 눈밖에 나면 안 돼! 하면서 그걸 기준점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계급이 기준점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것을 기준점으로 끝없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내가 갇혀있던 집단의 규범과 법칙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나를 관통하여 자의식과 세계인식을 구성하는 언어 목록도 만들었다. 세상 어디에도 6월 일요일 사건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그것은 내가 속해 있는 두 세계에 사는 사람 중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이 세계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사립학교 그곳의 품위와 완벽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부끄러움 속에 편입된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적 변화가 있었지만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고. 이런 어떤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말 잘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6월 22일. 나는 지난해처럼 루앙의 카톨릭 학교 청년 축제에 참가했다. 우리는 늦은 밤 버스에 내렸고 엘량이 내가 사는 동네까지 학생을 데려다주는 것 같았다. 그럼 이렇게 쭉 학생들 데려주는 거죠. 학생이 데려주고 다음 차 가서 다음 차 데려주고 이렇게. 드디어 자기 집에 온 겁니다. 이제 아니에로는 엄마가 나와 있어요. 엄마가 나와 있는데 차 빛에 비치는 엄마가 허름한 잠옷을 입고 머리 흐트러지고 딱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아니에로는 친구들과 함께 다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빨리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빨리 엄마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때 부끄러움의 경험을 이중으로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그 계층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한 나의 부끄러움을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끄러움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는 책이 나온 뒤에는 다시는 책에 대해 말도 꺼낼 수 없고 타인의 시선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책. 나는 항상 그런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2살에 느꼈던 부끄러움의 발체라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어떤 책을 써야 할까? 지금 아까 말했던 자기 속살을 뒤집어내서 보여주는 글쓰기. 자기 계급과 자기의 모든 어떤 문화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 부끄러움을 이걸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고 단순한 열정처럼 자기의 욕망의 그 끝을 여성으로서의 가지고 욕망에 이걸 보여주는 글쓰기. 나마저도 보면 창피할 수 있는 글쓰기를 쓰고 싶다. 이것이 아니에로네의 글쓰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열정입니다. 단순한 열정은 저도 이제 자기 고백. 저도 읽으면서 참 읽기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읽기 쉽지 않다는 것이 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의 노골적인 노출과 이걸 어떤 문학적인 어떤 걸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걸 저 사람 왜 그래? 상식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 사람한테 미쳐버릴 수가 있어?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고 그 어떤 상관계에 대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걸 보면서 그걸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런 어떤 것을 제가 생각해보면 아니에로는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고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 하면서 단순한 열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한번 이걸 읽어보시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여름 난 처음으로 텔레비전에서 포르노 영화를 보았다. 그래서 포르노 영화의 어떤 사실적인 것을 그대로 써놓습니다. 여기다. 써놓고 나서 그 다음 문단이요. 아마도 이런 글쓰기는 이런 정사 장면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고통, 당혹스러움 그리고 도덕적 판단이 유보된 상태에 줄곧 매달리게 될 것 같다. 즉 내가 쓰는 이런 글쓰기, 즉 단수한 열성에서 이런 쓰는 글쓰기는 앞에 포르노에서 봤던 그런 정사 장면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인상을 줄 것이고 읽는 너에게 고통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도덕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에 매달리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 글은.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느낄 것이다. 내 글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작년 9월 이후로 나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일,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거나 내 집에 와주기를 바라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기의 이제 감정을 아까 말씀드린 자기 감정을 쓰는 거라고. 그 사람과의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아니에로가 노랬던 거고 그 감정을 쓰는 거고 그 여성이라고는 종의 특성이 가진 감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남성의 시각을 다시 또 재반추하게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페미니즘 글쓰기가 되는 거죠. 나는 가끔 백지의 날짜, 시간 그리고 그가 올 거라는 문장을 적었다. 그가 온다 보면은 그가 올 거라는 문장을 적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오잖아요. 그럼 얘가 살아가기 싫었나? 그 두려운 마음에 거기서 막 끄적끄적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왔다. 하고 이제 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대화를 나눴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그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글 사이에는 답을 따질 수 없는, 즉 그가 올 거라 하면서 했던 것과 그 사람이 왔다 하면서요. 두 글 사이에는 답을 따질 수 없는 그 사람과 내가 나눈 대화 몸짓이 있었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 그것들을 붙잡으려 했다. 내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글쓰기는. 이걸 잡아내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단순한 열정에서 보여주려고 했고 이걸 읽는 시각을 또 자기 스스로 사회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거죠. 1991년 2월 지금까지 쓴 원고가 아직 내 손 안에 있는 한 글쓰기의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있다. 그래서 바꾼다는 거죠, 이제. 자기 글쓰기를. 그래서 이 사람한테 중요한, 우리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바꾸면 뭘 바꿉니까? 형용사라든가, 인용을 어떻게, 이것이 잘 전달했는가, 이걸 쓰지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게는 형용사의 위치를 바꾸는 일보다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덧붙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 사람은 당신, 나에 대해 책을 쓰진 않겠지? 하고 말했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책도, 나에 대한 책도 쓰지 않았다. 단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 내게로 온 단어들을 글로 표현했을 뿐이다. 어렸을 때, 마지막입니다, 거의. 어렸을 때 내게 사치라는 것은 모피 코트나 긴 드레스, 혹은 바닷가에 있는 저택 따위를 의미했다. 조금 자라서는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사치라고 믿었다.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사랑의 열정을 느끼며 사는 것이 바로 사치가 아닐까? 이 사치에 대해서, 그 사랑의 열정의 사치에 대해서 쓴 게 단순한 열정입니다. 이 단순한 열정은, 이걸, 아니에로노가 사귀었던 남성 중에서 이에 33살 차이가 나는 남성하고 사귀입니다. 대학생하고 사귀는데, 그 걔가 이게 작가 지망생이었는가 봐요. 책 이름이 뭐죠? 포옹인가? 네, 포옹인데, 네, 포옹 하시는. 포옹을 읽어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작가 지망생을 꿈꾸고, 아니에루노와, 알려고 했었고, 또 그와 연인 사이가 됐었고, 그의 아니에루노의 글체를 그대로 땄구나. 이런 느낌이 포옹을 읽으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이제, 아니에루노의 단순한 열정의 형태의 글을 그대로 이렇게 차용해서 그 20몇 살의 남자의 시각으로 쓴 어떤 감정의 내용을 쓴 게 포옹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루노의 글을 보면은 정말 자기 아까 맨 처음에 사르트르가 했듯이 그 글씨체에 가지고 있는 그 형이상학을 작가에서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형이상학을 못 느끼는 것이 뻔히 드러납니다. 몇 가지 형식적인 걸 폰딴 것들. 예를 들면 그 감정의 노골적인 표출. 이런 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안 일어나가지만 그 사람을 빼고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걸 사회적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다르게 보는 시각까지 캐치하려고 하는 글쓰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하여튼 홍이라는 것도 흉내를 내서 그런가 짧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글입니다. 마지막 책인데요.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아까 말했던 글쓰기의 종류 보면은 내면적 글쓰기에 속하고요. 어머니가 치매를 걸리고 자기가 좀 돌보다가 요양원에 보낸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 글을 구성하는 구조라든가 이 글쓰기 문체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까 말했지만 외면적 글쓰기와 내면적 글쓰기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런 것은 아니에로의 자기가 구성하려고 하는 글쓰기는 비슷합니다. 1983년 12월 어머니는 극도로 소약해져서 무기력하고 굳은 표정을 지은 채 거실 의자에 앉아있다. 입은 벌리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면 마치 벌어진 것 같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 보면 가끔 보이잖아요. 짠하잖아요. 주무실 때 보면은 그걸 보고 나서요. 어머니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한다. 그녀는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치매에 걸리신 거죠. 의사가 왔다. 이제 요양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니까요. 치매 의사가 왔다. 어머니는 자신의 나이를 말할 줄은 몰랐지만 자신에게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또렷이 기억했다. 어머니는 딸 둘이에요 라고 정확히 말했다.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걸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생각을. 그래서 저 딸이 둘이에요. 치매에 걸렸지만 정기염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사유하고 의식할 수 있는 그것이 퇴화됐지만 갖고 있는 것인 거죠. 딸이 둘이에요 하면서. 어머니는 브래지어 두 개를 겹쳐 입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 기억을 씁니다. 내가 14살 때 브래지어를 참여했다가 뒤지게 혼나고 혼쭐나가지고 속치맛바람을 사수했던 거. 왜냐면 엄마에게는 딱 정해진 나이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얘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 즉 하면서 두 가지가 이렇게 겹치는데 구성에서 글 구성에서 하는 문제에서 하는 뭘 쓰냐면요.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딸이 죽었지만 그걸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고 딸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언제 가져가셨던 거죠. 이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요. 문화적으로 이 계급관계가 형성됐던 걸 또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브래지어를 찰 나이가 엄마는 차야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딸이 14살 때 차면 안 되고 몇 살 되면 차야만 되는 어떤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것이 있듯이 엄마는 그걸 벗으면 안 되는 나이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일명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 그 때문에 그걸 치매가 걸렸기 때문에 하나 차고 몰라서 또 하나 찬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 습성된 자기 것과 생물학적으로 자기가 정말 간직하고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으로서 본능으로서 엄마로서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고 동시에 써 있는 겁니다. 내가 쓴 소설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에 관한 글을 썼던 것처럼 과연 내가 어머니에 관한 책도 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어머니와 나 우리는 서로 실제적인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언제나 일체감 속에 살았는데 내가 그걸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기 전 1982년부터 정신적, 유체적 활동 능력을 잃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어머니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자신의 밤을 헤치고 나갔던 것이다. 제가 이걸 쓴 건 뭐냐면 이 책 제목과 연관시켜서 쓴 겁니다. 아까 부끄러움, 자리, 남자의 자리, 단순한 열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칼 같은 글 쓰기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 왜 제목이 이걸까? 이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글을 쓴 게 이 글이에요. 이거 글 쓰고 이제 정신을 놓고 글 못 써요.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가. 그럼 이게 무엇일까? 여기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책 속에 작가는 집어넣거든요. 이런 걸. 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퍼즐을 맞추듯이 재미가 있는데 여기 찾았습니다.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육체적, 정신적 활동 능력을 잃었어요. 자기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그 밤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써 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그거 10번이고 1000번이고 못하겠냐, 똑같은 일을. 야, 내가 먹고 살라고 네 가르치려면 내가 10번이고 못해? 이런 말을 무언히 했었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어떤 거냐면 자기 계급에서, 자기 계층에서 했던 언어예요. 이 언어가 엄마가 끝없이 지향했었고 딸을 보내려고 했었던 계급의 언어는 뭐냐면요. 나는 나의 밤을 떠나지 않는다예요. 어머니는 마지막에 이것을 쓰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그걸 작가는 그걸 어머니를 기리면서 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것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노벨문학상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줄 때 이 줬던 이유를 쓴 것이 다시 또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적인 기억의 근원과 소외, 집단적 억압을 용기와 임상적 예리함을 통해 탐구한 작가다. 그는 작품을 통해 젠더, 언어, 계급적 측면에서 첨예한 불균형으로 점철된 삶을 다각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찰하며 길고도 고된 과정을 통해 작품 세계를 개척해 왔다고 평가한다. 에르노의 작품은 비타협적이며 평이한 언어로 깨끗하게 조탁됐다. 또 에르노가 굉장한 용기와 꿈이 없는 날카로움을 가지고 당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부끄러움과 굴욕, 질투, 무력함 등을 묘사하여 계급적 경험에서 오는 고통을 드러낼 때 그는 무언가 훌륭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성취했다고 말했다. 할만하죠? 그래서 탁구 이렇게 노벨문학상위원회가 평가한 것이 좀 등장할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아니면 제가 준비한 건 끝났고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면은 좀 대화를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그 에르노의 작품은 소설적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술적 재미, 서사적 재미라기보다는 그걸 분석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분석하면서 재미를 느꼈고, 근데 분석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읽었거든요. 그때는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전통적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서사의 즐거움은 아닐 거고, 이 사람이 구성한 자기만의 글쓰기와의 그 대화를 해서 재밌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필요한 거죠.